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강도 19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검다, 검은색이라는 흑부인데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검다라는 의미의 흑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한자로는 령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단어 첫 글자로 올 때는 영이라고 읽게 되겠죠. 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령자가 되겠고요. 령자를 인쇄할 때는 이제 이렇게 칼도자로 쓰지만 손으로 쓸 때는 통상 칼도자를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그 사람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그 명령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큰 소리로 잘못을 꾸짖는 것도 호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명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부령이라는 말을 구두상으로 하는 명령이라는 말로 해석하지 않고 단체가 있을 때 단체가 한꺼번에 일괄적인 행동을 하도록 큰 소리로 지시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상 예를 들자면 군부대에서 경례를 붙인다든지 또는 열중시어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휘관 대신해서 그 책임자가 병사들한테 장병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행동 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기하고 또는 일반 사회에서도 체조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그 말을 전달하는 것을 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모두 발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느 직위에 보직을 맡긴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발령에 들어간다. 원래 발령이라는 말은 명령을 바라다 라는 뜻이지만 그런 의미로 쓰지 않고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령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러이러하다면 어떨까라는 형태의 그 전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령은 역시 가령처럼 전제하는 가정하는 말이지만 가령과 설령은 용도가 좀 다릅니다. 가령은 주로 뒤에 긍정적인 말이 오는 데 반해서 설령은 뒤에 부정적인 말이 오는 게 기본입니다. 가령은 뒤에 부정적인 말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말이 주로 온다는 뜻이고 설령은 뒤에 긍정적인 말이 통상 오지 않습니다.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명령어는 명령을 전달하는 말이라는 의미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컴퓨터가 인간의 그 지시를 기계적 언어, 즉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신호체계로
바꿀 수 있는 코드 체계를 얘기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면 통상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연세가 드신 남자 어른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남편을 호칭할 때 영감이라고 부르고요. 그럴 때는 이 뒤에다가 님을 붙여서 영감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영감이라는 말은 이 영감이라는 말 자체가 높임말이기 때문에 원래는 님을 붙이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원래 영감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세가 드신 남자 어른들이나 또는 연세가 드신 부부가 신랑을 부를 때 영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뒤에다가 님을 붙여서 영감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원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보면 수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수령 중에서 현령 또는 현감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현령과 현감의 뒤자를 따서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영감은 높은 직위의 관직을 맡은 사람을 통상 부르는 말로 쓰였던 거고요. 지금도 이제 뭐 검사라든지 이런 그 직위를 가진 분들한테는 영감이라는 말을 현재도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 거죠.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관직의 총책임자를 모두 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령이든 현감이든 뭐 관찰사든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지방 그 기관 행정기관의 장은 모두 수령이라고 한꺼번에 통칭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든 또는 군수든 면장이든 상관없이 다 수령이라고 한꺼번에 통칭하던 용어로 쓰였는데 지금은 그런 말은 안 쓰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은 안 쓰이고 수령이라는 현대 한국어에서 수령이라는 말은 어떤 단체, 조직, 그것도 조금 음지 성향이 있는 단체, 예를 들어서 뭐 폭력 조직이라든지 이런 좀 음지성 단체의 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부인이라는 말은 남의 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남의 부인을 높여서 부를 때 영부인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없어지진 않았는데 이제 상류층에서는 쓰지만 일반 그 사회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고, 오히려 영부인이라는 말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대통령의 부인이 특별한 어떤 직위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높여 부르는 말로 영부인이다 해서 The First Lady라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면자가 되겠는데요. 잠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자에는 잠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서 그 쉬다, 휴식을 취하다 그런 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잠자다라는 의미의 면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눈목자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건 이제 백성민자입니다. 해서 눈목자와 백성민자가 만나서 잠자다라는 의미의 면자가 되었고요. 이거는 쉬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잠잘 면자가 되겠습니다. 수면 하면 잠자는 것 또는 잠을 의미하는 거고요.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잠들다.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했다. 그러면 깊이 잠들었다는 의미 플러스 피로가 확 가셨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면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겨울에 일반 활동을 안 하고 굴 속에서 잠을 잠으로써 동절기를 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면이 사실은 휴면의 일종이죠. 휴면이 동면보다는 더 넓은 의미죠.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다른, 그러니까 그 생 자체를 유지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다른 어떤 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 화렵수들이 겨울에 잎사귀를 다 내려놓고 다른,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제 곤충, 우리가 이제 누에 같은 거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죠. 곤충이 애벌레가 애벌레 상태에서 성충이 되기 전에 고치 상태로 있는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휴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취침 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식은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장 분석을 하면 알파파가 검출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잠들다 라는 뜻으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죽다, 죽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강제로 잠이 든 상태가 되게 하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 최면의 특성은 무의식을 꺼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걱정이 크다든지 또는 육체적 활동이 과다하게 자기의 신체적 능력을 넘어서서 과다하게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발적으로 끝나질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제 병적인 문제가 되고 그걸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면제는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한 약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중에 갑자기 깊은 잠에 팍 빠져드는 그런 질환을 얘기합니다. 기면증 환자는 운전면허라든지 이런 건 발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반자가 되겠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밥이라는 의미지만 음식이라는 의미로 함께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자는 이게 원래 이제 이 반자가 이렇게 쓰이죠. 순서가 이렇게 쓰이는데 이렇게 쓸 때는 반자가 이렇게 쓰인다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반자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간다. 방향이. 예, 그 점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돼서 총 13획에 해당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아홉, 열, 열하나, 열둘에서 12획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2획으로 쓸 때는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13획으로 쓸 때는 얘가 이렇게 간다는 거,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반 그러면 한국식 음식을 얘기합니다. 밥을 중심으로 해서 부식이 차려지는 모든 음식을 백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백반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가정식 식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식 식사를 백반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이렇게 쭉 가다가 백반집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정식 그 식사를 하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반사라고 하는 것은 이 다가 이제 차라는 의미인데 이제 요새는 차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시니까 커피라고 가정을 할 때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정도의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적인 식사. 그래서 이제 그 한식이라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한식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퀴진에 속합니다. 정찬에 속하는 거죠. 반상은 3첩, 5첩, 7첩, 9첩이 있고요. 3첩, 5첩은 이제 일반, 그리고 이제 7첩, 9첩은 양반들이, 그리고 이제 12첩, 짝수로 바뀌었죠? 12첩은 수라가 되겠습니다. 반주라고 하는 것은 식사 때 그 에피타이저 형태로 마시는 술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주로 마시는 술은 양이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주라고 한다면 한 잔 내지 두 잔,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술은 양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마시는 거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주는 금지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조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식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중반이라는 것은 점심 식사를 얘기하는 건데 중반이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이 중반이라는 말을 중식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다. 그래서 중반이 아니고 중식으로 바꿔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석반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라는 뜻인데 석반은 쓰이긴 쓰입니다. 쓰이긴 쓰이지만 이것도 자주 쓰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석반은 석식이라는 말로, 역시 조반도 조식이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반은 조반이라는 말을 아직은 쓰고 있다. 그러므로 반보다는 식이라는 말을 써서 조식, 중식, 석식 이렇게 쓰시면 전혀 문제없이 의사소통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찬이라고 하는 것은 부식을 얘기합니다. 한국 음식의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밥을 제외한 나머지
사이드 디시가 부식, 즉 반찬이 되는 거죠. 잔반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포함해서 그 상에서 먹고 남은 것을 얘기합니다. 반점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는 중국식 요리집, 음식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의 정확한 그 파생 그리고 운용에 대한 지침을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